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미국의 도감청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자료 제출을 두고 회의가 파행되는 등 여야의 거센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선 유병옥 감사원 사무총장의 공수처 소환 불응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서울, 부산, 광주 등을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국토 편가르기에 나서고 있다며 국회 국가균형발전 TF 설치를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대통령실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과 1시간 만에 파행된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후 상황을 살펴보고 민주당이 꺼내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겸임 상임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이 많았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는데요. 또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강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 소식을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재정 건전 확보에도 나라 재정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야당 시절 국가 채무가 느는 것에 비판적이었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입장을 바꿨다고 반박했습니다.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지출구조 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출구조 조정을 해도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박근혜 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이 40% 마지노선을 돌파했다고 비판을 하셨지만 막상 정권을 잡고는 어느샌가 60%도 괜찮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가 채무가 많은 점을 지적하고 확장 재정 시 미래 세대가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긴축 재정 기조 유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거에도 도움도 되고 여당 입장에서 좋은데 그걸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가 빚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고 우리 MZ 세대가 다 갚아야 됩니다. 감사장에서는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경찰의 도감청 수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실 입장은 미국 도감청 의혹은 부인하고 사람에 의해 정보가 누설됐다고 적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은 감사장에 있는 대통령실 증인 중 간첩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 이것이 간첩이죠.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어요. 여당은 억측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하나로 사람에 의해 정보가 누출됐다고 단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해서 여기 있는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 중에 간첩이 있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런 부분에서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조태용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도감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경찰의 입장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여야는 또 자녀 학폭 논란으로 사퇴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과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해병대 관계자 등의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초반부터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때 야당이 집단 퇴장하면서 청문회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오후에 속개되면서 후보자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해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후보자 측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를 허위 주장으로 규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청문위원들의 청문 준비 활동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니 이런 사실은 청문회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허위 사실 유포다라고 청문위원을 겁박까지 했어요. 국민의힘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또 박민 의원 쪽에서 자료가 전혀 제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인사청문회가 안 될 것이 이야기를 하는데 김희철 사장 때도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를 했는데 자료 공식 합의가 안 돼가지고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야당이 박 후보자에게 언론사에 재직하던 중 아웃소싱 회사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묻자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질의할 내용이 없다며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신상 발언 기회를 달라 했고 장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제가 고민정 의원님한테는 2분 동안 자료 제출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달래요? 혼자 하세요? 결국 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하며 오전에 인사청문회가 파행됐고 오후에 야당 의원들이 다시 참여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는 방송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언론계 생활을 오래 했다고 답했습니다. 비록 방송은 아니지만 언론계에서 30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KBS의 공모정찰을 거쳤고 이 밖에 과태료 상습 체납과 낙하산 인사 논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완납했으며 대통령과 사적인 친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는데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소환 불응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결위의 비경제부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은 공수처로부터 표적감사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 총장이 4차례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4번 불응했습니다. 5번째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 하실 겁니까? 저희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불출석 사례를 꺼내들며 맞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인데 재판 날짜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국정감사니까 참석을 해야 돼서 못 나간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재판부에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들입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이외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서 보듯이 우리 군도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우리 국방부가 늘 삼축체계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는 안전한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다양한 공격 양상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과대학 신설 문제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1년에 70만 명 이상 되는 환자들이 타지로 진료, 원정을 떠납니다. 1년에 유출되는 의료비가 1조 5천억이 넘어요. 이 밖에 여야 의원들은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 교부세 삭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이 띄운 김포서울 편입안을 놓고 정치권 행보는 엇갈렸습니다. 뉴시티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국민의힘은 김포서울 편입을 확장한 메가시티 추진 의지를 밝히며 올 연말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편가르기 정치에 중독됐다며 총선 전략을 위한 균형 발전 정책 파기는 국민 기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서울과 부산, 광주에 이어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를 구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세계 5대 국제도시로 또 키워내고 또한 그 지방 도시들도 더욱더 건강하게 자족 도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야심찬 그 프로젝트가 바로 뉴시티 프로젝트. 조경태 위원장은 주민이 원하면 부산과 광주, 전남 등 다른 지역도 논의에 포함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 서울 편입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세계적 도시 변화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이기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모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토 편가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구와 경제력 그리고 광역철도망이 집중되는 수도권 과밀이 국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저출생을 유발하는 원인인데 총선용 전략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김영삼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의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위해 이른바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했다며 국회 차원의 국가균형발전 TF 설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을 남용하는 건 헌법과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내 총선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당 기강 단속에 나섰습니다. 당 의원과 정치인들 간의 모독성 발언이 해당 행위라고 지적한 데 이어 최근 일부 당원들이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적절한 현수막을 걸며 당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관심이 쏠렸던 공매도 중단 여파, 또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서완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치로 이제 급등했던 코스피 증시가 오늘은 이제 또 하락을 했네요. 당연히 공매도 중단 결정에 따른 여파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인 분석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단숨에 이 13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2,500선을 넘었던 코스피가 오늘은 2,400선 중반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어제는 공매도 중단 결정이 호재였다면 오늘은 그에 따른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공매도 금지를 정부 여당에 촉구를 해왔거든요. 하지만 정부 여당이 내놓은 이번 결정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불법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나온 이번 정책은 간보기식 던지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이 얼마 전만 해도 이 공매도를 재개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언급했던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금융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인데 자신의 권한과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금감원장이 시장에 난입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3년 전 코로나 때도 2008년 외환 위기 때도 이제 공매도가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매도 중단이 또 이제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는데 서울뿐 아니라 이제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을 잇는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정책 이슈 선점이란 측면에서는 좀 앞서간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오전이죠. 국민의힘이 뉴시트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맡은 이 조경태 위원장은 이 뉴시티 프로젝트는 서울을 세계 5대 도시로 키워내고 또 지방 도시가 더 건강한 자족 도시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프로젝트다라고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반면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일본이 도쿄나 오사카 또 나고야까지 이 3축의 메가시티를 통해서 초강력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글로벌 컨설팅 그룹의 국제 도시 지표를 보면 도쿄는 세계 4위 도시인 반면에 서울이 14위로 밀려 있다라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 서울과 부산, 광주로 이어지는 이 3축의 메가시티, 더 나아가서 이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로 이어지겠다는 겁니다. 이 김포 서울 편입을 반대한 이 자당 소속의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 대해서는 이 편향된 또 협소한 그런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하는 광역도지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김기현 대표와 이 자신의 김포 출마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선 정책은 정책으로서 승부해야지 왜 정쟁화시키냐라면서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국회 운영위에 대통령실 국감도 열렸는데 대통령실이다 보니까 이게 각종 정책부터 또 인사 검증 논란까지 뭐 다양한 이슈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역시 예상대로 민주당은 이 회의 초반부터 이 용산 이전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 졸속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NSC 등 국가 재난 위기 대응 역량에 빈틈이 생겼다라는 취지였는데요. 이어서 이 자녀 학폭 문제로 사퇴한 이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과 또 이원무 인사비서관 등 일반 증인이 여야 합의 실패로 출석하지 않은 점을 놓고 민주당에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론을 놓고 대통령실의 반성을 촉구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 최근 이뤄진 강서구청장 보건설과 결과를 포함해서 이 국민 절반 이상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질의를 했고요. 특히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인사와 외교, 민생과 재정 모두 파탄이었다라면서 공세를 퍼부었는데 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이 옳다는 생각으로 임하겠다며 저자세를 보이면서도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순방 외교로 적극적인 해외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낸 만큼 내년도 예산안 등에서 정부 정책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네, 운영위의 국감이 이제 비교적 조용했다면 오늘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강하게 이제 대립을 했습니다. 오전에 열렸던 청문회 도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자리를 떠나는 일도 있었는데 이때 상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요. 이 박민 후보자가 사실 인사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여느 청문회처럼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박민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KBS가 정체성을 되찾아 이 공정과 공익 또 공영을 지향한다면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료 제출에 미흡적이었던 점을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하면서 또 민주당 간사가 박민 후보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박민 후보자가 이례적으로 청문회 전에 이 민주당 청문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다며 의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청문위원을 겁박했으니 명확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가방위원장이 사과 요구는 질의 과정에서 풀어야 한다고 맞섰고 이 과정에서 깽판 치러 왔냐 또 깡패인가 같은 과격한 발언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의혹 제기 당사자였던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요청한 이 신상 발언 시간을 허용해주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 대부분이 퇴장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속개된 자리에서 이 박민 후보자는 이 여당 낙하산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방송은 아니지만 신문에서 30년 넘게 일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최근에 기타 소득이 급증했던 부분이나 2억 원이 넘게 생활비를 지출했던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 회사 특별 포상금이 대부분이고 또 부모님의 장지나 고3 자녀의 교육비 지출 몫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부적격 후보자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자료 제출 미비로 문제를 삼은 부분들이 있어서 내일까지 이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일 청문 보고서 채택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모레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C 인터뷰에서 김 의장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했다며 협상이 가능할 경우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뒤로 미루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해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더라도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중부, 남부 세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권하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을 시작으로 선거제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고금리로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시중은행들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해서 임직원 평균 연봉 1억 원을 넘기는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은행들이 대기업 대출은 늘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은 큰 폭으로 줄이며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금융당국의 은행권과 함께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실행하고 서민금융대출 인프라 확대도 빨리 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 전원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예산안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걸기대회에서 홍 원내대표는 싸움과 대화 중 무엇을 택할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걸기대회에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도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흉기 난동 사건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부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흉기 난동 사건에 적용하는 현행법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처럼 형량을 올려 무겁게 처벌하고 흉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11월 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비명계와 비윤계의 합작 신당입니다.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준석 전 대표와 민주당 내 비명계 대표 인사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회동 사실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에 비명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추측설 때문인데요. 개똥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제가 만나보던 분들은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비명계가 있다. 그거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서서 탈당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윤석 씨랑 같이 뭘 도모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듯 민주당은 신당 합류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직접 만난 이상민 의원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정치인들끼리 만났는데 개똥 같은 소리라고 하는 건 가능성은 다 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면 어느 경우나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안에서 쥐지고 볶고 하느니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12월 말까지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할 생각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12월 결단 의지를 보이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 그런가 하면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관계를 DJP 연대 비유해서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DJP 연대는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성사된 김대중 당시 국민의힘 총재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 사이의 단일화를 뜻합니다. 당시 김대중 후보로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김종필 총재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지명권, 내각제 추진 등을 약속받았고요. 이를 기점으로 김대중 당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에 이릅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뜬금없이 과대망상으로 DJP 연대 운운하는 거 보니 바른정당 시즌2로 가게 생겼다면서 과대망상이란 표현으로 하이원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그거는요, 그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물며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신당 만드는 건 많이 과거에 실패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길이에요. 말리고 싶고. 이 전 대표와 이상민 의원이 만남이 실제 신당 창당까지 이어진다면 비윤계와 비명계의 만남, 즉
여야 비주류 세력의 합작이 현실화가 되는 건데요. 과연 이 전 대표가 비명계를 포섭해서 제3지대 파일을 늘릴 수 있을지 정치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비법률적 명예회복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이 발언 때문입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출마 가능성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짜 천인공노할 발언이라 생각했습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죠. 조국 전 장관이 당선이 되면 만에 하나 그러면 유죄가 무죄가 됩니까? 아니면 그분의 억울함이 소명이 되는 겁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이처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말로 뼈있는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조 전 장관 출마에 대한 민주당 내 반응은 어떨까요? 정치와 국회의원 출마가 명예회복의 수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가는 적정하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라서 저는 정치 출마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한다라는 부분과 지금의 시기가 과연 적절한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조국 장관이나 지금 당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원이 아닌데 어떻게 민주당에서 출마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다소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일각에선 민주당 중도층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비례정당 창당 혹은 무소속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기도 한데요. 출마할 지역으로는 교수를 지낸 서울대가 위치한 서울 관악과 고향인 부산 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혐의로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혔던 만큼 조 전 장관의 출마가 행여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민주당 내 우려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락이었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1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연일 정책 경쟁에 열을 올리며 정치 세력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민주당 상황을 비롯해서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네, 그 민주당 총선 기획단이 첫 회의를 열고 민생, 미래, 혁신을 3대 선거 컨셉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총선 기획단의 혁신안에 대한 당내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아직 오늘 첫 번째 회의만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밑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혁신안 등 계획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능한 민생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끊임없이 혁신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번 총선 기획단의 컨셉인데요. 저는 이 컨셉트가 잘 잡혀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기로부터 민생을 수호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살아갈 미래 세대와 함께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나가야 할 길이자 저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원 평가에 대해서는 그 가감점이 부여하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옳은 얘기라고 봅니다. 다만 그 평가 기준의 그 공정성 문제나 가감점의 규모 등에 관하여서는 다양한 의견이 아마 앞으로도 더 나올 걸로 생각되고요. 이번 총선 기획단이 이제 막 상경례 정도만 한 만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획단은 말이죠. 어떤 파격적인 혁신안을 만드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단순이냐 전략이냐 그리고 이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총선 전체 운영에 관련해서 판을 짜는 기구인 점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장층의 좌가 어우러져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으로 정치가 신뢰를 회복될 수 있도록 저도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러나 중에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등의 내년 총선 출마 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조 전 장관이 비법률적 명예회복이란 출마 시사 발언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이 출마를 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수사와 재판 중인 상황에서 출마가 이루어진다면 당내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최근 들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는 현재 민주당 당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총선에 영향을 주려면 당원인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당원이 아닌 분들께 출마를 전제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논의한다는 것은 가정을 더해서 저는 그 문제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 같습니다. 물론 총선 직전에 입당할 수도 있고 또 뭐 신당을 뭐 창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본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는 본인들의 선택일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보태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몇몇 분이 출마를 결심하게 된다면은 야권 전체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그 선택지가 유권자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반추하면서 미래를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당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인사를 이제 만나고 있는데 그중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을 최근에 이제 만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오늘 그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달 안에 12월 중에 거취를 정하겠다. 이러면서 이준석 신당설 그 합류에 문도 열어놓은 그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비명계와 비윤계의 합당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지 그리고 이제 그 가능성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치를 오래 해온 입장에서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 대표를 당원 정지시키는 그 정당이 정상인가를 먼저 봐야 되고요. 물론 그때부터 이미 이제 선거 총선을 앞두고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 신당 창당이랄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를 하겠구나 이런 것은 뭐 조심스럽게 이미 1년 전부터 저는 점쳐왔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 지적하고 싶은 점은 조금 전에 그 우리 앵커께서 합당이라는 표현을 좀 쓰셨거든요. 근데 이 합당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비명계라는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직 신당이 창당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신당을 창당하면 어떤 개별적인 의원들이 나가서 입당하는 것이고 당장 합당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유의미한 세력이나 주체가 지금 없다고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네. 이 점을 먼저 지적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정말 헛소리도 그런 헛소리가 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모 의원께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말씀하시긴 하였지만은 국민께서 선거 직전에 어떤 정치적인 공학적으로 만든 당을 지지하실 리가 있을까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좀 던져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지 말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정치가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 신뢰받기 위해서는 어떤 시점과 지조에 의한 일관성 있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나에게 불리한 판을 깨고 어제까지 의뢰되던 상대와 함께 표전 받겠다고 손을 잡는 이런 형태. 또 이런 모습이야말로 국민들께 비판이 아닌 비난을 받는 구태정치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우리가 20대 불과 4년 전에 20대 당시에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 예컨대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쳐서 지금 바른미래당을 만드는데 그게 역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앞두고. 비명계란 실체가 저는 뭐 있는지 없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당 내에서
당에 대해서 강한 의견을 내시는 동료 의원도 계시고 또 모두 이런 분들이 어떤 당에 대한 그 애정 뭐 이런 것이 좀 바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런 분들이 당장 유불리에만 눈이 멀어서 전혀 정치적 견해도 다르고 방향도 다른 사람과 손을 잡겠느냐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주변과 또 그 지역구 사람들 여러 가지 입장도 아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생전에 비판받던 사람들이 사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또 생전에 비난받았던 사람들이 사후에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런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모든 것의 문제를 파악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마지막 답변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민주당이 예.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이동관 병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윤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잇따라 탄핵을 발의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내일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총을 합니다. 근데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언론장악 제도를 시도를 제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혀 반성 없이 언론장악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동훈 장관 역시 영장 기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야당 대표를 잡범 취급하고 또 뭡니까 압수수색도 수십 번 수백 번 했지만은 범죄 입증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장관 위원장으로 있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고요. 탄핵은 여러 가지 정치 행위이기도 하지만은 법적 구속 요건이 명확히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당 법률가들과 함께 이 꼼꼼히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탄핵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탄핵 중독으로 검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취되어 국민의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만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합니다. 국민의힘의 정치공의가 처리한 거기에 배를 가르는 그런 상당히요. 저는 12월 말까지 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내부 총질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저는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천하라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하나와 법사로 이기는 조사가 오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긴축재정 공방과 간첩 발언으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또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시간 만에 파행돼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 이준석 신당 창당설과 민주당이 꺼낸 탄핵 카드의 의미까지 오늘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을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년이시기도 하지만 유독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반짝반짝 스튜디오가 이제 환하네요. 메이크업 덕분인 것 같습니다. 겸손의 앵커님이 말씀이시죠. 이런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실물이 훨씬 나으신 것 네.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국회에서 대통령실 이제 국정감사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국정감사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안 R&D 삭감 또 자녀 학폭 논란이 벌어진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이제 핵심 쟁점이었는데 그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실 참모 중에 간첩이 있다 또 이런 이제 발언을 해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그 국정감사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사실 야당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정부와 대통령실에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했던 말을 의원들만 바꿔가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모습들. 방금 전에도 김대기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니까 똑같은 질문 받아서 똑같이 대답했다라면서 허탈한 웃음을 짓더라고요. 네. 이게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정말 귀중한 시간인데 야당 의원들이 자극적인 주제뿐만이 아니라 정책이나 대안과 관련한 질문에 분배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대안 제시가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정감사에서 이거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묻는 것도 맞지만 지금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라면 이건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더 나아지는 것 아니냐 정도까지의 수준 높은 질의를 우리 국민들이 요구할 텐데 언론에 다 나왔던 그리고 제가 하루에 방송 3-4개 하면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매일 지겹게 다루는 그 주제를 또 써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도 거의 없고 대안 제시도 못하는 국민들이 굳이 시간을 들여서 이 국정감사를 볼 의미가 있을까 싶은 장면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렸는데 시작부터 그 야당 과방 의원들은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모두 퇴장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만 청문회를 이어가다가 편파 진행이라는 이유로 1시간 만에 중단이 됐는데 또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고민정 의원의 신상 발언을 제지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팠던 청문회 중 하나가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떠나게 되면서 많은 질타를 받았고 결국 자진 사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느낀 교훈이 여야 어느 쪽이든 이 신성한 청문회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결코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교훈이었는데 야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 귀중한 시간, 다시 강조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자료가 없다면 항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료가 없이도 충분히 질의응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당 의원으로서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줬어야 하는 것 같다라는 점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과방위에서 유독 상임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거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아무래도 저희 정부나 여당에서 나름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상임위원장을 공격하는 언사들이 유독 과방위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문제의 본질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니만큼 후보자 검증에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게 야당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내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여부를 모레 이제 국회 본회의에 올릴지 이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탄핵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요 탄핵 카드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추진 못할 것 같고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는 방통위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이게 헌재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한 6개월 정도 이제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가 방송 개혁을 해 나가는 것들, 공정한 방송 질서 확립하는 것을 총선 전까지 막을 수 있으니 실리적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랬다가는 국민의 회초리를 맞게 되겠죠. 정치권과 정당이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잘못해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회초리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잘못했습니다. 내려놓고 반성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탄핵과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9대0으로 기각되는 뼈아픈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만 그 무리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긴커녕 제2, 제3의 탄핵을 추가로 논의하는 것은 마치 저희가 강서구청장 지고 우리 잘못한 거 없다. 우리는 또다시 이 기조 그대로 가겠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최근 같은 그래도 조금의 지지율 반등할 수 있었을까요? 더 혼이 나겠죠. 그런 모습을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2, 제3의 탄핵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이상민 장관 탄핵이 9대0으로 기각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반성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민주당 의원분들께 좀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이 전 대표와 만남을 이후에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탈당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비명의 인사들의 신당 합류 가능성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또 당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단 비명계의 또 다른 축인 이원욱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최근 강도 높게 비판했죠. 인요한 위원장에게 영어 쓴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다. 혐오와 분열의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고 조응천 의원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명계가 집단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신당 창당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을 걸고 수도권이나 주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례 전문 정당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간판을 믿고 현실적으로 수억의 돈을 써가면서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 인재풀들이 갖춰질 것인가. 여기에서 좀 회의적이고요.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아마 새로운 선택을 창당한 금태섭 전 의원 등과의 연대를 이준석 전 대표에게 주문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 전 대표는 다른 사람들과 뭔가 함께 도모하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많이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어떤 개인 플레이는 능수능란하다고 모두가 인정하지만 누군가와 손잡고 힘을 모으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비명계가 됐든 금태섭 전 의원이 됐든 우리가 주목하는 굵직한 인물들과 뭔가 함께 도모하는 모습은 선뜻 상상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준석만의 신당이면 파급력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에 하나 이 전 대표가 자신을 좀 내려놓고 자기에게 오는 스포트라이트를 다른 비명계 의원이나 금의원 등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파급력이 커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창당설에 대해서 당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였고요.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나긴 했지만 보수 진영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총선 승리해야 한다는 절박한 어떤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적인 이유나 감정을 들어서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면 지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과 당원들도 저는 실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노력하는 결과 그대로 이 전 대표도 이제 그만 사감을 풀고 대의 명분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그날까지 신당 창당할지 탈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요한 위원장이 손 내미는데 저희 지도부도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이미 그 창당을 좀 결심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뭐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가시화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계를 제출하는 그날까지 인요한 위원장이 어른답게 이 전 대표를 안으려고 하는데요. 그 어른스러운 모습을 저희 지도부도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고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의 그 2호 혁신안이 그 희생이란 단어로 이제 압축이 되고 있는데요. 지도부와 영남 중진 또 친윤계 핵심 의원들의 험지 출마 혹은 이제 불출마를 제시하고 이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당내 반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진 의원 또 친윤계 그 어느 누구도 아직 그 뭐 화답 응답을 이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인요한 혁신이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내 반발이 나온다는 게 혁신다운 혁신을 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다면 혁신이 아니죠. 수술이 아파야 좋은 수술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인요한 위원장과 혁신위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이고요. 지금 시기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는 분들도 총선을 앞두고 조금 더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시간적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다, 결단하지 않는다라는 건 조금 섣부른 진단일 것 같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12월이 되고 연말이 되었을 때 뭐 자천 타천으로 희생하는 분들이 또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감 가지고 있고 3호 혁신안, 4호 혁신안 모두 다 기존 정치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부가 반대하면 어떡하지? 국민의힘 내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고민은 많이 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혁신안이라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제가 지도부 막내로서 혁신안 관철을 위해서 힘을 보탤 테니까요. 더 파격적인 혁신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서울, 부산, 광주와 또 대전, 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는데 자, 이를 두고 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여당 소속이죠. 정치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도 국토 편가르기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오고 있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실현이 될까요? 일단 이제 혹자들은 국민의힘 보고 뭐 수직적인 정당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당에서 지도부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데 뭐 인천시장 포함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참 건강한 민주정당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지만 본인 지역구의 이해보다는 좀 큰 그림, 숲을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김포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서 부산은 부산대로 또 대구는 대구대로 또 광주는 광주대로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굵직한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는 차원에서 각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얼마 전에 대구 군의군을 또 편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메가시티의 한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대통령실의 그 젊은 인사들이 이제 2기를 이제 띄우기 전에 지역구 출마를 위해서 이제 사퇴하고 뭐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우리 그 최고위원님께서도 출마 준비를 내년쯤 준비하고 계신지요? 뭐 당 내에서 요구가 있다면 어디든 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대통령실의 젊은 참모들 출마해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죠.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경쟁력이 있다는 걸 입증받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그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게 뭐 대통령실 출신이든 누구든 간에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하면은 어느 지역이 될까요? 저는 언제나 이 고향 부산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숨긴 적이 없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은 지도부로서 연말 연초까지 우리 당의 지지율 그리고 당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는 게 우선이지 제가 마음먹으면 진즉부터 부산 내려가서 사무실 차리고 현수막 걸고 할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현수막 같은 거 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중앙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투리가 강해진 것 같은 그런가요? 느낌인데요. 마무리하니까 부산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네요. 강행코도 좀 부산이죠? 네, 저도 부산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뉴시티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또 이준석 창당에 대한 당 안팎의 반응이 어떤지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